안녕하세요. 37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적 연구와 사례 연구가 비판적 실제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계량적인 양적 연구가 가질 수 없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런 사례 연구 중에 하나 예시로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례 연구를 위한 지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사례 연구가 가져야 될 좋은 사례 연구를 할 때 생각해야 할 5가지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 사례가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다. 사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쟁점, 문제 중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개방체계라는 생각을 한다면 보려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맥락을 주의해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자료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례 연구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례 연구가 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이런 5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 사례 연구는 사실은 제 연구인데, 제 연구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방금 얘기했던 5가지 항목과 잘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비판적 실제주의 연구의 시각에서 쓰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얘기한 6가지 연구 단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1961년부터 1963년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에 관한 중요한 노동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되는 설명, 예컨대 수출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했다 하는 수출주도 노동배제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때 노동법 개정의 핵심이 산업별 노조체제, 그전에는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었는데 산업별, 조선산업이면 조선산업, 부두노동자면 부두노동자 이런 식으로 산업별,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부두노동자, 인천에 있는 부두노동자 각각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것을 그 노동조합들이 전국적인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이 각 지역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산업별 노동체제로의 전환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후진국 제3세계에서 적용하던 코퍼러티즘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시각에서 보았을 때 1961년부터 63년의 노동법 개정이 잘 설명되는가, 서술하고 다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검토한 이후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를 보면서 노동정책의 전환, 노동조합 조직의 재편을 보다 큰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소위 제목에 나타난 듯이 재편의 정치체제 자체가 군사 쿠데타 이후 군인들과 재벌들이 손을 잡고 한국의 정치체제를 확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노동조합도 그 재편의 정치 속의 일부로 노동의 재편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이 재편되었다 하면 많은 경우에 노동 분야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수출주도 노동 배제론도 그렇고 코퍼러티즘적 통제 전략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비판적 실제주의 시각에서 관련되어 있는 그 밑에 깔려 있는 한국 정치의 다이내믹스 속에서 노동조합 조직 재편을 본 것이죠. 이것이 갖는 의미는 한국의 정치체제의 변환이 당시에 소위 발전적 권위주의 국가의 형성 전환 과정이었다. 그 중에 경제계의 재편이 있고 노동계의 재편이 있고 소위 공화당을 새롭게 만드는 정당체제의 재편이 있었고 또 정부 조직의 재편이 있었던 이 과정에서 노동의 재편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보다 더 폭넓은 정치 이론과 노동의 재편 과정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뭐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좋은 사례 연구는 사례의 특수한 성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 연구는 대상 사례가 지니는 다른 사례와의 공통점, 특수성이 있을 텐데 종종 특수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사례 연구의 출발점인 원천은 자기가 잘 아는 사례의 속성, 역사적 배경, 물리적 환경, 법적 환경, 혹은 사례 연구가 통해서 다른 것이 인지된다면 다른 사례들, 또 이 사례에 대해서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다른 논문, 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례의 특수성이 이론적 가치를 결정하기도 한다. 만약 그 사례가 일련의 현상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지닌다면 그 사례는 큰 의미를 지닌다. 이 논문의 경우에는 1961년, 63년 사이에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가 산별 노동조합 체제로 전환되었고 그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20년 이상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노동조합 체제의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사례였다. 따라서 그 사례가 어떤 힘에 의해서 체제가 변화했는지, 그 변화된 체제는 무슨 힘으로 20년을 이어갔는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례이다. 사례 연구는 문제에 입각한 problem driven 연구인 것이 좋다. 이론 driven, theory driven이 아니라 남의 이론을 봤는데 야, 한국의 현실에 이거 맞지 않을까? 이 이론 적용해 보자. 이렇게 시작하면 소위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이론에 의해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 쟁점의 인지는 한편으로는 이론을 필요로 한데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쟁점의 분석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고 재정립될 수 있다. 비판적 실제론이 얘기하는 구체에서 추상으로, 추상에서 구체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출발점인 구체는 쟁점이어야 한다. 쟁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인류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좋은 연구자는 미리 설정한 관념이 아니라 어떤 연구 현상의 전조가 되는 많은 문제들, 쟁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foreshadows problems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징후를 보일 때 어떤 징후를 보느냐에 따라서
진단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 많은 징후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상세히 서술하는 것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서 이 쟁점이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연구들은 한국이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 노동조합을 통제하려고 들었고, 그래서 1961년부터 63년까지 정책을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것이 산별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노동조합의 우두머리들을 정치 쪽에서 잘 영입하거나 그들을 잘 통제하면 노동조합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쟁점을 분명히 서술하다 보면 다른 이론적 가능성,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다 하는 거죠. 이 논문의 경우에는 당시 이 노동조합법 개정 자체가 국회에서 상당히 깊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록에 그 논의 과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쟁점이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간에 바뀌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 이론에서 출발하면 이런 자료를 보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Foreshadows problems, 뭔가 다른 전조가 있는데 그 전조의 현장인 국회의사록의 토론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맥락에 주목하는 거죠.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사례는 많은 맥락과 배경에 쌓여 있는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복잡한 실체다. 따라서 하나의 단위이지만 다양한 의미의 차원을 지니고 또 각 차원은 여러 가지 관찰 값을 갖기 마련이다. 맥락과 관계성이 깊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지라도 일단 환경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시한 경우에 보면 한국노동운동의 성격, 1950년대의 이승만 정부의 성격, 노동운동과 이승만 정부의 관계, 당시의 권위주의적 문화 속에서의 노동운동, 강력한 관료제의 국가 전통, 산업발전이 저발전된 상태, 또 간부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이란 것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 중에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배경으로서, 맥락으로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소위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 노동을 배제했다 라는 시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또 외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전개가 되었는데, 1961년부터 1963년은 한국이 아직 산업화를 꿈을 꾸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 뭐 이렇게 표현하면 과한 표현인데, 농업 생산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의 당시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해산물, 농산물이었습니다. 산업 노동자들을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 통제해야 할 사회적 이유가 없었던 거죠. 맥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이제 구체적인 논의인데, 많은 경우에 정책 결정 모형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했다.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 노동을 배제했다. 혹은 굉장히 포괄적인 정치 상황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코퍼러티즘적인 노동조합 지도자의 영입을 생각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사례 연구는 그런 출발점으로 그런 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경우에 노동 분야의 문제, 노동 산업 정책은 노동 분야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라고 봅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던럽의 산업관계 체계론이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미국 사회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미국 사회는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고 노동 분야가 독자적인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국가적 노동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에 맞는가? 맥락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던러브 얘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노동 정책의 문제는 노동 영역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도 있죠. 당시 한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치적 권력입니다. 막강한 정치적 권력. 중앙정보부라든지 이 면 단위, 읍 단위까지 펼쳐져 있는 행정력, 노동조합의 내부에 누구와 누구를 동원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 강력한 힘, 거기에는 노동 분야의 자율적 관계망이 없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례의 선택과 자료 접근성인데,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의미 있는 문제를 갖고 있어도 자료에 접근하기 힘들다면 좋은 사례 연구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례 자체가 흥미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례가 독특하고 특정할 수 있고 경계가 분명할수록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적 기제를 잘 밝힐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면 정말 좋은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 상황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밀도 높은 자료가 있어야 사례 연구는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당시 한국 상황을 보면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가 전국을 장악하고 노동계를 장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임시 조치가 취해지고 이후 법제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전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례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상세하게 알면 알수록 거기에 작용한 인과적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사례 연구는 당연히 구체에서 추상으로 가고 추상에서 구체로 오면서 이론과의 관련성을 맺게 됩니다. 경쟁하는 이론, 설명하는 이론과 사례 연구를 통하면서 찾아내는 이론을 비교하면서 소위 개념화의 이중 운동을 통해서 사례도 밝히고 관련된 이론도 세련화시키는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노동 분야의 문제가 정치 경제 부분, 또 정부와 경제 부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러한 과정이 소위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국가 형성이라고 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동아시아 발전을 설명한 국가 이론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 초 한국의 노동정책이라는 이 사례 연구는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념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비판적 실제주의에 따를 때 질적 연구의 의미, 사례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예시를 통해서 좋은 사례 연구가 결국은 비판적 실제주의의 연구 지침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위 근거 이론이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론적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비판적 실제주의 입장에서 매우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